자, 이제 92페이지 92쪽에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이었습니다. 가격 형성 요인. 유사한 용어가 개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당연히 선 지역 분석, 후 개별 분석,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계속 나갑니다. 하여튼 뭐 이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흔히 마켓, 시장 지역이죠. 시장 지역. 어느 동네 부동산이냐 이런 얘기죠. 이 동네이냐, 저 동네이냐, 어느 동네이냐. 가격 수준, 그 동네의 프라이스 레벨, 가격 수준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 땅, 저 땅, 개별적 가격, 구체적 가격을 구합니다. 이 결론이지. 그러면 지역의 가격 형성 요인이 그 일반적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일반적 요인은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평당 단가 수준이 얼마냐 하는 이거 아주 추상적인 가격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추상적. 우리 한국 땅이 비쌉니까? 쌉니까? 막연한 추상적 가격 수준이고, 그 다음에 요 특정 지역의 시장 지역의 마켓별로 이제 가격 수준이 얼마냐 이렇게 나오고요. 구체적인 이 땅 가격 프라이스가 얼마냐 이렇게 최종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 요인에서 보니까 이거 가격 수준을 이 시장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자연적 요인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자연적 요인에서 가격 형성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북한 땅은 뭐 지금 거래는 안 되고 있지만 남북 관계 간단하게 거래한다고 치고 비교한다면 사회적 요인은 남한 땅이 비쌀까요? 북한 땅이 비쌀까요? 경제적 요인도 남한 땅이 비쌀까요? 북한 땅이 비쌀까요? 사회적, 경제적 요인은 남쪽 땅을 소유자가 많죠. 그래서 가격이 비싼 요인이 되겠지. 행정적 요인은 오히려 북한이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번에 결정되니까. 우리는 각종 법으로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되지만, 기반을 깔아야 되지만, 여기서는 김정일 마음 따라 변할 수도 있잖아요. 즉각적으로. 자연 요인은 남북 중에서 어느 요인이 더 유리할까? 오른쪽 동서남북, 사방팔방 이런 데 다 자연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요인들을 다 이렇게 분석한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이건 우리 과거에 이걸 보고 법경기 이렇게 했습니다. 법경기, 이게 복합 개념이고, 그걸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자연적 요인. 그 당시 법경기 할 때는 주로 이제 행정 요인, 이게 법 요인이 많죠. 법, 행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경제 요인이 많고, 그 다음 여기 이제 기술적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법, 경기 이렇게 했다면 여기서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자연적 요인에 따라서 그 시장의 가격 수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속에 이 요인들을 옛날에는 단순 암기할 때는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로 암기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지역 요인 속에 보면 사회적 요인, 인구 상태. 이거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부동산 대표 아파트로 본다면 서울, 경기 쪽에 지금 수도권 쪽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아직도 특정 지역에는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지방에는 하락합니다. 이런 요인이 많이 쓰죠. 또 가구 구성 및 가구 분리 상태. 1인, 2인 가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주택 수요는 늘어나겠죠.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또 교육 및 사회복지 수요다. 자, 교육 및 사회복지. 교육이 예를 들어서 스카이대. 이거 어디죠, 스카이대? 가 아니고 포항 설린대학,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한 이 정도 수준 대학 들어가는 데가 오히려 더 수요가 많습니다.
왜? 이런 대학에 더 많이 인구가 수요가 많으니까. 원룸이라든지 등. 스카이대, 교육 수준, 사회복지 수준이 높을수록 그 지역의 수요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사회복지 수준이 좋을수록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 있지. 이런 것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거래 및 부동산 사용 수익 관행. 특정 지역에 가면 원룸 임대차 할 때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안 주고 임대인만 건물주만 내고 이런 관행도 있고 원칙으로 양쪽에 쌍방 받잖아요. 근데 지역 따라 관행이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정보와 진준 상태 등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 개별적으로 안개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은 당장 수요 공급, 세 부담 상태 이렇게 되면 우리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타가 양도하면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타가 양도하면 비과세죠. 비과세. 옛날 한때 이런 주택만 골라달라 이런 분도 투자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3억이 정상가인데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타가 양도하면 3억이 정상가인데 이걸 업 계약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런 관행이 좀 줄었습니다만은 업 계약해가지고 4억에 업 계약하려고 중개사무실로 오시가 이런 물건을 골라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다니까. 그 업 계약에 4억에 사가지고 자기가 4억에 팔면 본전 받고 팔았다 이렇게 보이죠. 외관상. 실제는 3억 주고 4억에 판 거 아닙니까? 그럼 파는 사람이 본전 받고 파는 거니까 좀 덜 끄리끔하게 쉽게 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파는 사람도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양도세가 없고 파는 사람은 3억에 파나 4억에 파나 양도세가 비과세니까 어차피 세금 없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행이 늘어나면서 이제 세무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차익 1억, 이 차익 1억, 이거 차익 1억 하고 세금을 비과세가 아니고 부과했을 때 세금하고 둘 적은 것을 공제하고 과세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죠. 세법이.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업계약하든 다운계약하든 못하도록 이렇게 세법이 또 바뀌었잖아요. 물론 이렇게 해도 피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세부담 상태, 그 다음에 기술혁신, 기업 경제, 산업구조, 공급자 입장 중심, 교통체계, 역세권이라든지 국제화, FTA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 번역이 늘어나는 거죠. 마켓이 넓어지는 거죠. 경제 요인, 그 다음에 행정 요인, 부동산 세법이죠. 세법이 바뀌면 부동산 수요 공급이 달라집니다. 지금 그냥 우리 보유과세를 높이려고 하죠. 보유과세를 높이면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수요 공급. 보유과세를 높인다라고 하면 못 사지. 수요가 감소하죠. 양도세를 높인다 하면 양도를 못한다. 공급이 감소한다. 공급만 감소한다면 가격이 상승할 텐데 보유세를 높이면 수요가 출몰해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키려는 다운시키려는 입장을 볼 때는 보유세 높이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이지. 뭐 등 이런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 경제, 당장 수요 공급, 그 다음에 행정, 법, 제도, 행정, 그 다음에 자연적 요인, 이걸 통해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 말이죠. 가격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개별 요인, 그래서 구체적 프라이스, 구체적인 이 프라이스가 가격이 달라집니다. 최종. 자, 우측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측 지역 분석, 결 분석. 자, 여기도 매년 출제합니다. 매년 출제합니다. 지역 분석, 결 분석. 지역의 3차원. 첫 번째, 인근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근 지역, 근린 지역 같습니다. 근린 지역, 인근 지역 같은 뜻이다. 인근 지역. 또 있고, 그럼 인근지역 속에 가령 이거 상가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인근지역 속에 있는 이 상가,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근데 인근 지역과 유사한 상업 지역이 있겠죠. 유사한 상업 지역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다 이거지. 근데 전부 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장권역이니까 요거 하나의 바로 시장권역만 분석합니다. 하나의 마켓. 우리가 전체가 있던 시장권역별로 분석하는 거죠. 온통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켓이 중요하다 이랬지. 인근 지역 상업 지역이면 이 중심 상업 지역 같은 또 같은 중심 상업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죠. 그래서 유사지역, 인근 지역과 유사한 상업 지역. 인근 지역과 유사한 상업 지역. 그리고 주변 용도. 자, 주변 용도라는 것은 중심 상업 지역으로 후보지, 이행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후보지, 이행지. 상업 지역이 넓어지면 당장 이 부동산에 영향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포함한 걸 보고 뭐라고 한다? 동일 수급권. 동일 수급권. 이렇게 부르죠. 동일. 같은, 동이라는 하나의 수급권이다 이 말은 시장권역이다 이 말이지. 하나의 시장권역.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의 시장권역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시장권역. 그래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지역 3차원 시험 잘 나옵니다. 특히 인근 지역을 정확히 해야 되죠. 자,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이 뭐냐? 자, 인근 지역.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 또는 이걸 보고 포함된 지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속한 지역이다. 포함된 지역이다. 이렇게. 유사 지역은 평가 대상 부동산은 없습니다. 후보지 주변 용도 당연히 평가 대상 부동산은 없죠. 평가 대상 부동산은 인근 지역 속에 있다. 그 다음 중심 상업 지역, 인근 지역 내에 다른 상가들이 비싸게 팔리면 직접적으로 이 상가도 비싸게 팔면 돼요. 그 다음 3달 지나서 싸게 팔리면 직접적으로 바로 즉각 하락해서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속에 있는 사례 부동산과 비교컨대 바로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권역, 이걸 인근 지역이라 한다. 유사 지역이라든지 주변 용도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입니다. 직접이 아니고 간접. 그래서 평가 대상권에 속한다, 포함된다, 직접 영향 준다,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속한다, 포함된다. 그 다음 2번 그 주변 사례가 직접 영향을 주는 권역이고, 그 다음 3번 용도, 기능적으로 동일. 이 말은 중심 상업지역에 같은 중심 상업지역인데 뭐 다른 일반 상업지역, 유사상 이런 다른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동일한 기능, 사회, 경제, 행정, 자연, 재 요인이 동일적, 기능적으로 동일, 동질이다. 도시, 농촌보다 좁다. 도시, 농촌보다.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서 칠곡군보다는 훨씬 좁은 지역이죠. 인근 지역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인근 지역은 계속 변합니다. 전부 다 이게 유사지역도 변하고 이 시장권역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시장이란 마켓이라는 것은 늘상 변하죠. 다 변동합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 유사지역,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다. 그렇지만 인근 지역과 경쟁, 대체 관계에 놓여 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동일 수급권, 하나의 시장권역,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및 그 주변 용도,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과 주변 용도를 포함하고 있는 권역이다. 광역이다. 사례 부동산 선택할 수 있는 최원방권, 가장 광역이다. 가장 넓은 권역이다 이 말이죠. 이거 밖에 있는 이 중심상업 지역 이건 아니죠. 이건 하나의 시장권역이 아니니까 서울, 부산, 지금 세종시를 분석하고 있는 중에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그런데 지역 분석과 계열 분석의 관계. 지역 분석을 먼저 한다. 후.
개별 분석. 지역 분석을 인근, 유사, 동일수권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후 결 분석. 판정 목적은 지역 분석은 지역의 그 동네 표준 이용이 뭐냐 또는 그래서 그 시장권역의 가격 수준 판단하기 위해서. 개별 분석은 해당 이 상가가 지금 현재 곧 재건축에 들어갈 정도로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럼 비도 새고 금이 가고 해도 그대로 쓰는 것이 최유효입니다. 이게 곧 재건축할 거니까. 그래서 최유효 이용한다는 전제로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구체적인 가격. 그 최종은 저 상가의 구체적 가격 판정해야 합니다. 관련 원칙들 좀 이따 원칙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자, 기출문제. 지역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에 부동산 표준 이용과 가격 수준 파악할 수 있다. 오. 지역이란 말이 나오면 지역이 나오면 그 지역의 그 동네 가격 수준이 얼마냐, 그 동네 표준 이용이 뭐냐 이런 뜻입니다. 공동주택 지역에 아파트 지역 가서 그 다세대 다가구가 있으면 표준 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또 단독주택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이 있으면 또 표준 이용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동네 표준 이용이 뭐냐, 표준 이용할 때 프라이스 레벨, 가격 수준 얼마다 판정하면 되고, 개별 분석은 구체적으로 이 집 최유효 시가 이용한다 전제하에 구체적 가격을 결정합니다. 지금 현재 최유효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유효 이용한다고 보고 평가한다. 토지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 전국에 3천만 필지 이 땅을 개별 공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개별 공시가가 뭡니까? 최유효 이용한다는 전제로 다 평가된 겁니다. 자, 저 밑에 기출. 지역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에 자, 그 밑에 기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개별 분석이 최유효 이용이 맞죠? 자, 넘기셔가지고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 이건 옛날 출제됐던 겁니다. 옛날에 10회, 11회, 12회 이 당시는 연속으로 출제한 바람에 주의 이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간단하게 터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우측 현재 부동산 가격 재원칙 이건 매년 출제합니다. 매년. 매년 출제하는 파트만 공부해도 뭐 60점 이상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먼저 별 5개 돼 있는 거 그 중심으로 열심히 하시도 무난하니까 또 조금 더 자 7, 80점, 8, 90점 얻으시면 별 4개, 3개, 2개도 참조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부동산 가격 재원칙. 이 기본 틀이 원래 나온 미국 스타일이니까 미국에서 나온 거니까 기본 틀을 그대로 한 그려 보면 최유효 일본 말인데 최유효 합법적 태도 내에서 가장 잘 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면 되죠. 그럴 때의 가치, 시장 가치. 그 다음에 오른팔인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변동. 부동산 가격은 시시각각으로 변동하죠. 변동 원칙. 변동한다는 전제하에 어느 특정 시점 평가해야 되고 예측. 미래 가치를 반영하여 평가 금액이 달라지니까. 이런 오른팔 기능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왼팔 같은 기회비용 원칙이다. 이렇게 기회비용 원칙이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내부 원칙, 외부 원칙. 자, 이거 외부를 내부다, 내부를 외부다. 틀린 거 찍어라. 이렇게 여러 번 출제를 했습니다. 내부는 자기 자신이지, 자기 자신. 부동산 내부니까 자기 자신 문제이고, 외부는 다른 부동산과의 관계 아닙니까? 외부는 시장이라 시장 지역, 이 마켓, 지역 분석. 그 다음에 이거는 개별 분석, 자기 자신 분석하면 됩니다. 자,
자, 내부 원칙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균형의 원칙, 기회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있고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이 있다. 네 개. 그 중에서 이제 균형의 원칙이 가장 탑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외부 원칙은 경쟁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외부성 원칙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적합의 원칙. 자, 적합의 원칙. 그런데 이 외부성 원칙은 적합 원칙과 같아. 이 적합 원칙 이걸 잘 보셔야 하고 경쟁 원칙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수요 공급의 원칙이다. 수급의 원칙. 또 경쟁 원칙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대체 원칙. 대체 원칙은 기회비용과 같아. 자, 이게 전체 프레임인데요. 옛날에는 대체 원칙과 체유 원칙은 간접 관계다. 체유 원칙과 수급의 원칙은 간접 관계다. 이런 것도 시험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것까지 시험 지금 잘 나온 스타일이니까 일단 접어두고 전체 프레임은 몰라도 상관없고 알면 더 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프레임 자체를 이렇게 원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체유의 원칙 이게 뭐냐? 체유효. 자, 체유효를 달리 최선 최고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놨죠. 영어로 쓰면 best and highest 이렇게 부르는데 최선 그리고 and 그리고 highest 최고 가치 최선 최고 공통 분모 바로 이겁니다. 여기 바로 이제 체유효라. 체유효는 일본에서 즐겨 썼던 용어이고 그 다음에 최선이고 그리고 최고 가치 이건 미국에서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은 뜻이다. 그런데 우리 해석하기는 최선이고 최고 가치 이게 더 이해가 쉽잖아요. 최유효는 이거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최선이고 최고이다 하면 이게 벤다이어 그러면 하지. 공통 부분이니까 시험 합격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럼 이 부분이 되겠죠. 부분. 시험 합격은 했대 돈 못 벌고 또 시험 합격은 안 했지만 또 돈 많이 벌고 이럴 수도 있겠죠. 다양합니다. 그죠?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이게 체유효인데 자, 최선이다. 이게 뭐냐? 최선은 법경기입니다. 법경기. 이미 우리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합법적이고 경제적이고 기술적 법경기 이걸 최선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하이스트 최고 가치 가령 산허리에 무허가 르브하우스를 무허가 건축해서 10억이라 하는 무허가 모텔 건축해서 10억 번대 이거 하고 합법적 태도에 에이스 맛집을 해서 7억 번다 B집을 하면 6억 번다 이거 이하 다른 걸 투자하면 이거보다 이하 수익이 생긴답니다. 그러면 최선이면서 최고 가치는 10억이다 7억이다 그렇죠. 7억 이게 되겠죠. 7억 이건 불법이니까 안 되겠죠. 체유효시가 되지 못합니다. 합법적 태도를 내서 최선이면서 최고 가치 7억 이렇게 평가한 가액 그게 바로 체유효다. 체유효. 그래서 일단 결론은 체유효 최선 최고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용어를 연결해 두시고 자 우측에 꼭 개념을 설명해 놨습니다. 읽어봅시다. 객관적으로 보았어. 그럼 이 체유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객관적으로 봐.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자, 체유효시는 이 보통 사람이 보통 사람, 통상적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 했잖아요. 보통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
합리적이고 합법적 채택 가능성. 자, 합리적이다 이 말은 이거 경제적이라는 뜻이라. 합법적이다 이 말은 법적이다 이 말이죠. 합법적. 합리적, 합법적. 그다음 채택 가능성인 기술적, 기술적. 공중 부양식으로 여기다 공중에 이 땅 여기인데요. 여기에 부양식으로 건축을 한다. 지금으로 봐서는 채택 불가능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건축 가능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채택 가능하다 이 말은 그게 바로 베스트 이 말이에요. 베스트, 최선. 한마디로 쓰면 최선, 최선. 그 다음에 최고 가치. 그 이제 하이스트, 최고 가치. 최고 가치의 경험적 증거. 경험적 증거에 있어요. 황당한 추상적으로 뭐 이걸 70억이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경험적 증거 7억. 이걸 보고 최선, 최고 이용 방법이다. 그런데 특수 상황에서는 최유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1000세대 후문 쪽에 마샬 미용실이다 하면 미용실이 단 1이용이죠. 단 1이용이지만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3000세대에 미용실 2개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괜찮죠. 투자 가치가 있죠. 그때는 특수 상황 단일 이용이지만 최유효 이용이라고 그 미용실도 평가를 해준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초과 토지, 잉여 토지란 말이 있는데 그 초과 토지 밑에다가 초과 독립 이용 가능한 거죠. 땅을 사는데 여기다 집을 짓습니다. 짓고 나면 이 나머지 주택하고 상관없는 별 초과 토지라 이 초과 토지를 별도로 떼내서 독립 또 집을 질 수 있는 독립 이용 가능한 땅 그걸 보고 초과 토지를 합니다. 근데 땅을 사는데요. 집을 짓고 나니까 요 짠투리 잉여 토지가 있어요. 짠투리. 이거는 상추 심고 화단 가꾸고 정도밖에 못하는 독립 이용 못하는 걸 보고 잉여 토지를 합니다.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 초과 토지는 독립 이용 가능. 자, 그 다음에 내부. 자, 최유효 씨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 더 이상 시험 안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그대로 문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내부. 자기 자신 분석. 이 부동산 자기 자신 분석. 균형의 원칙이다. 뭐, 사람이든 부동산이든 균형이 맞으면 기능이 충분하겠지만, 불균형이 되면 기능이 좀 떨어질 겁니다. 토지가 너무 크고 건물이 적다. 건물이 너무 크고 토지가 적다. 또 토지 건물 안에 생산 요소끼리 토지, 노동, 자본 이게 언밸런스, 불균형이 되면 이 부동산이 제 기능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예를 출제할 때 방이 3개인데 옛날 집이라서 화장실이 1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출제를 했었습니다. 1985년도 건축한 아파트로서 방은 3개인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춥고 배고프던 시절이니까 당연히 쌀 게 별로 없겠죠. 하나 있어도 적게 했는데 지금은 2개 있어야 되거든요. 2개.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 말은 얘가 기능을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기능적 감각이에요. 기능적 감각. 불균형이 나타나면 기능적 감각, 제 기능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좀 저렴합니다. 이렇게. 또 전원주택이다. 전원주택인데 전원주택 천정과 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건 작년에 출제한 건데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면 이것도 재기능을 못할 수 있죠. 난방비 낭비가 심하대. 불균형이 되면 그래서 기능적 감가로 좀 더 싸게 팔아야 돼. 싸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기능적 감가 계속 최근에 시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여원칙이다. 기여원칙은 토지 기여도, 건물 기여도, 기여도의 합, 생산비의 합하면 안 되고요. 기여도의 합. 우리 부동산은 당연히 사람에게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여도의 합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생산비의 합이다 하면 안 되겠지.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은 기여도 원칙이나 사실은 같은 뜻이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이다 하는 것도 나오니까 뜻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여도의 합. 이 그림 그리면 이 기여도는 수요 공급 여기까지 최적 투자다 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1억 들어가는데 설치하니까 설치 후에 가치가 1억 2천이라면 남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기여하는 거죠. 이 기여도의 합 된다 이제. 추가 투자 여부, 추가 투자 여부. 화장실 한 개 더 만들자. 화장실 한 개 더 만드는 것이 그 비용은 뭐 5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가치가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기여하니까 추가 투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기여도의 합, 추가 투자 여부. 자, 그 옆에 제가 시험 나올 만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수익 체증 체감이다 하는 것은 총 수익과 총 비용을 언급한 것이고, 기여도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한계 분석이다. 그 차이밖에 없지 뜻은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 자, 수익 배분의 원칙. 토지하고 노동, 자본, 생산의 3요소일 때. 자, 노동과 자본, 토지. 순 영업소득이 3천만 원 벌었습니다. 토지가 번 거 노동이 번 게 1,000만 원, 자본이 번 게 1,000만 원, 2천만 원 빼내고 나머지 토지가 번 게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수익을 배분해가 토지가 번 게 1,000만 원 가지고 이걸 환원해서 현재 가치 구하고, 그 다음 노동, 자본, 이 건물 번 거 현재 가치 구하고, 이걸 이제 건물 가치, 이걸 통해서 건물 가치 예를 들어서 2억, 이걸 통해서 토지 가치 2억, 그래서 복합부동산 4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수익 배분 원칙. 각자 번 수익을 배분해서 각자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합치면 토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토지 잔여법 이런 말 많이 쓰는데, 토지 잔여법. 왜 그런 말을 쓰냐면, 이 건물은 노동과 자본은, 토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토지와 노동과 자본은 유인력이 있는 곳에 건축하러 간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먼저 여기에 선 배분하고 나머지 잔여 땅한테, 토지한테 주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잔여법 근거가 된다. 이거 토지 잔여법을 통해서 땅 가치가 2억, 건물 가치가 2억, 합치가 4억, 복합부동산 가치 이렇게 평가하니까. 자, 이거 우리 계산형에서 종종 출제가 많이 됩니다. 나중에 계산형 할 때 그때 계산형을 풀고 나면 이 말을 기억 안 해도 자연스럽게 기억이 됩니다. 제가 계산형이 우리 작년 우리 이 감정평가론의 계산형이 3문제 나왔어요. 3문제. 총 7문제 나온 중에서 7문제 중에서 3문제 나왔으니까 4문제 이론형이고 3문제가 계산형인데, 사실은 이 계산형은 감평론에 조금 어렵게 출제합니다만은 한두 문제 안 풀어도 상관없죠. 한두 문제 안 풀어도 7, 8점 맞는데 이상 없습니다. 왜 하느냐 하면 이 계산형을 다 맞추려고 계산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형을 이거 다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계산형을 알면 이론형이 저절로 이해가 되고 기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이론하고 혼재된 문제는 계산부터 먼저 풀고, 그러면 이론형은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하는 거지, 계산형을 안 하고 나면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외워야 돼. 맹목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형을 강조하고 하는 거지, 계산형 이거 꼭 다 풀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론형이 그저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토지잔여법, 나중 수익 배분해서 각자 번거 배분해서 각자 평가해서 합치면 토탈, 복합부동산 가치 이렇게 나오죠. 수익 배분법이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주로 자기 자신 내부니까 생산 요소들 배분, 생산 요소들 균형, 생산 요소들 기여도의 합, 생산 요소들 수익 배분해서 각각 가치 토탈. 그게 생산 요소란 말이 많이 들어가 있죠. 요소. 생산 요소.
그다음에 외부는 시장지역 분석. 자, 세 가지 크게 경쟁 원칙이다. 경쟁 원칙이란 말은 초과 이윤이 있는 상태에서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초과 이윤이 나온 상태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초과 이윤이 다 소멸하죠. 반대로 손실 있는 경우 손실 있는 상태에서 평가하지 마시고 경쟁을 하면 정상으로 됩니다. 정상으로 된 상태에서 평가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 자, 우리 시험 역시 이것만 가지고도 출제를 많이 했죠. 아까 우리 균형 원칙 이것만 가지고도 출제를 많이 했듯이. 자, 적합의 원칙이다. 서민 주거지역에 고급 빌라를 건축하여 건축비를 회수 못했습니다. 다음 중 어느 원칙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5개 중에 하나 찍으세요. 그러면 부적합하니까 경제적 감가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게 답이죠. 부적합하면 경제 감가, 경제적 가치가 감소됩니다. 당연하죠. 경제다 이 말은 수요가 적어서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하락한 것. 그 경제 감가죠. 경제 감가.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격이 하락했다니까 그 경제적 감가됩니다. 이 말이지. 부적합. 그래서 시장에 적합해야 되는데 시장 지역에 적합해야 되는데 부적합하면 경제 감가가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시험 두 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불균형은 재기능을 못하죠. 자기 자신이 불균형이면 재기능을 못합니다. 엄청 멋있고 이쁘신데 공부를 너무 안 하셔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그 기능적 감가요. 엄청 멋있는 부동산인데 주택인데 빌라인데 서민 주거지역에 달동네에다가 고급 빌라 건축하면 팔리겠습니까? 경제적 감가 되어버리지. 당연하지.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원칙이라 하는 말은 이 수요 공급 원칙은 이건 이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죠. 당연합니다.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겠죠. 이렇게 서로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다 해서 하행선, 사행선 왔다 갔다 하는 가격 이중성 그런 정도만 흔적 남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체 원칙이다. 대체 원칙은 우리 3방식 뒤에 가면 3방식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3차원으로 가격이 책정된다 했죠. 코스트 살 때 2억, 그 다음 프라이스 시장에서 팔 때 3억, 산 사람의 가치는 밸류는 3억 이렇게 하듯이 세 가지로 3방식 해당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너 코스트 얼마 들었는데 그 나의 건물도 코스트 얼마쯤 들어가겠다 이렇게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문제. 그 다음에 너는 시장에서 얼마 받았는데 프라이스 그거 보고 그래서 사래 나도 평가하겠다. 또 너의 밸류 가치가 얼마냐, 미래 현금률 현재 가치가 얼마냐, 가치가 높네 나도 유사하니까 좀 높게 평가하겠다. 이런 3방식 다 대체. 대체는 자기 자신이 아니죠. 옆에 시장에 다른 부동산입니까? 시장에서 외부 대체 원칙이다. 3방식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기회비용과 같은 뜻입니다. 대체 원칙이나 기회비용 같아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기회비용 자체가 정상 가격 똑같아요.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A가 3억이면 B도 완전 경쟁 시장은 3억이고 C도 3억이고 다 같이 포기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기회비용 아닙니까? 기회비용이나 대체 가격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거는 같은 뜻이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아까 기여도 원칙과 수익 체증 체감도 같은 뜻이다. 또 외부성 원칙은 적합 원칙과 같은 뜻이다. 처음 보면 약간 쓰금합니다만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문제와 기출문제 확인하면서 보시면 정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팔인 변동의 원칙, 예측 원칙. 변동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데 내가 10월 27일 시점, 기준 평가 시점 얼마냐? 이 가격 시점을, 이 가격 평가 기준 시점을 명백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시점은 10월 27일인데 그 사례 시점은 2년 전 것 같으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 이렇게 해서 기준 시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변동의 원칙.
예측, 3방식에 전부 다 예측 요소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그 용어가 금방 우리 봤지만 그냥 용어 자체로, 용어 있는 그 자체로 기본적으로 학교는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 용어가 다른 뜻으로 암기하려고 하면 힘들어지니까 용어 있는 그 자체에서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균형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불균형이면 기능 감가, 이게 핵심이고, 적합해야 되는데, 시장에 적합해야 되는데 부적합하면 경제 감가 됩니다. 바로 연결이 되죠. 가격은 계속 변동합니다. 그래서 어느 긴 시점 얼마냐, 시점 변동, 시점 수정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예측 요소가 다 들어간다. 최유효가 아까 최선체고 그랬지. 최선체고. 또 수요 공급, 뭐 경쟁, 대체, 기회비용, 그 다음에 수익 배분, 수학 최적 체감 원칙.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균형의 원칙과 적합 원칙 가장 중요한 것만 일단 봅시다. 자, 균형의 원칙 가운데 내부, 개별, 자기 자신 분수입니다. 근데 여기 균형의 원칙 하면서 여기다가 외부 원칙이다 틀린 거 찍으세요. 이렇게도 출제하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내부, 자기 자신 균형, 구성 요소, 생산 요소, 구성 요소 간에 내부적 결합 균형이 이루어지면 내부적 조화가 됩니다. 이걸 비례원칙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내부 부조화 되면, 불균형이 되면 기능적 감가 떨어집니다. 회복 비용은 감가비, 수리비, 토지, 건물, 토지, 자본, 노동 및 경영, 토지, 건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사요소로 토지, 자본, 노동, 경력 이렇게 생산의 사요소, 경영을 떼고 생산의 3요소 이렇게 하기도 한다. 그 다음 적합의 원칙, 지역 환경과 적합하냐, 사회, 경제, 행정 변화,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외부성 원칙에서 과거에 우리 부동성 일대 연결고리 많이 했습니다. 외부적 균형, 외부적 조화, 시장의 조화. 만약에 외부적 부조화가 되면, 부적합하게 되면 경제 감가 됩니다. 자기 자신 회복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타인과의 싸움이니까 회복 불가능이다. 그 가치 하락분 경제적 감가라 한다. 자, 다음 페이지 기출. 최유효형 분석이란 지역 분석과 계열 분석을 통해서 평가 대상 분산이 최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맞겠습니까? 맞을 것 같죠? 선지역 분석 후 계열 분석을 통해서 최유효 이용 상태로 구체적 가격 구하는, 최유효 이용 합법적 태동에서 가장 잘 사용한다. 간단하게. 그 다음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자, 이 말이 이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그럼 적합의 원칙이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외부죠. 틀렸죠.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상대적 개념으로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라서 최유효 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뒷말은 맞는데 앞말이 틀렸죠. 앞말이 바로 적합의 원칙은 외부인데 내부다 해서 틀렸단 말이지. 내부는 자기 자신 문제고 외부는 시장 문제고, 외부는 타인과 싸움이고 내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어렵습니다. 자, 이 전체 프레임워크가 전체 좀 어렵죠. 양이 많다.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 자, 3방식. 자, 3방식. 기본적으로 공급, 수요. 자, 공급은 공급 원가입니다. 이렇게. 공급 원가로 주로 평가하는 것이, 건물은 건축 원가가 있다 없다? 토지는 자연의 토지는 사람이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죠. 부정성에 따라서 사람이 생산비 투입해서
생산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토지는, 건물은 할 수 있죠. 이게 코스트, 주로 이제 건물은 원가법, 이게 원칙이라고. 그 다음에 이 사는 사람, 수요, 사는 사람은 밸류, 사는 사람은 밸류, 가치가 있는데요. 가치는 이 부동산에 우리 상가는 미래 수익이 있죠. 미래 수익이 현재 가치 이렇게 하는 게 평가하는 게 맞겠지. 정부 청사 같으면 정부 청사는 미래 현금유입 현재 가치, 공익 가치니까 사용 수익이 없잖아요. 그죠? 안 되지만 밸류로 하면 안 되지만 상가라든지 수익성 부동산은 미래 현금유입의 현재 가치익하는 밸류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다 이거지.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는 자, 토지는 이 토지 A라는 토지를 평가해서 A 토지는 생산 및 투입해서 코스트 투입해서 만든 것도 안 되고 또 사용 가치를 구하려니까 이거 천년만년 영원히 사용하는 건데 천년만년 후에 가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평가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A 토지 옆에 시장지역에 다른 토지하고 거래 사례를 거래 가격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스, 거래 사례 가격과 비교 큰데 A 땅 3억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니까. 그럼 3방식에서 건물은 무슨 법으로 이 붙여가지고 이제 이걸 보고 원가법이다. 이렇게 부르죠. 원가법. 작년 우리 계산형도 여기서 두 문제나 나왔어요. 계산형. 그 다음에 상가, 수익성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미래 현금유입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토지는 이걸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하죠. 거래 사례 비교. 다른 부동산 시장에서 프라이스, 거래되는 가격과 비교컨대 이렇게 얼마다 하는 거래 사례 비교. 그 3방식에서 이게 3방식. 원가, 우리 공급, 원가, 비용 같은 말로 쓰죠. 공급, 원가, 비용, 원가법.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가치 평가, 사용 수익 가치.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 사례 비교법. 다른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법. 이게 이제 3방식. 그래서 결국 제가 코스트, 밸류, 프라이스 이 셋 중에 믹스해서 가격을 구하면 됩니다. 3방식. 가장 적합한 방식, 주방식으로 하되 다른 방식, 부방식과 합리성을 검토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상가가 수익 방식으로 원칙으로 하되 이 상가가 가령 건물 같으면 10년, 20년 후에 토지 같으면 1000년, 만년 후에 그 사용 가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만 수익 방식으로 못 쓰죠. 그 수익 방식에 예를 들어서 가중치가 50%다. 거래 사례, 주변의 상가 거래 사례 이 방식이 예를 들어서 40%다. 그 다음에 이 상가를 취득할 때 원가가 들어가는 원가겠죠. 그걸 뭐 10% 정도 반영해서 이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이걸 주방식, 다른 방식은 부방식 이렇게 본다 이지. 주방식과 이제 부방식 이걸 원칙적인 방식, 예외적인 방식,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렇게 얘기지. 그래서 이 평가 방식은 가중 평균 조정한다. 단순 평균하면 산술 평균하면 땡땡 틀립니다. 가중 평균 곱해가지고 전부 다 곱해가지고 더하면 그게 가중 평균 합이니까 곱해서 더해버리면 됩니다. 자, 기출 시산 가격 조정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서 산출된 시산 가격을 산술 평균 한 것만을 말한다. 산술이 틀렸죠. 산술 단순 평균하면 틀립니다. 가중 평균 합이다 이래야지. 그 다음에 기준 시점, 기준 평가 시점. 기준 시점이 뭐냐? 간간히 시험 나오는데 이것도요. 자, 감정평가 1 하면 틀리고, 감정평가 1은 이 기준 시점 자체는 감정 자산한 날, 신축 시점, 취득 시점 다 틀립니다.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시점인데 가격조사 완료한 날입니다. 가격조사
완료한 날 그날 마켓 밸류 시장 가치가 나오지. 이 가격 조사 완료한 날이 아니고 현황 조사 완료일 해도 틀립니다. 현황 조사는 가격 조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조사 완료일 해도 틀리고 가격 조사 완료한 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꼭 가격에 일단 동그라미 해주시고 가격. 저희 지금 가격 구하는 거니까 시장 가치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검토 3번 물건 확인 원칙. 실제 조사가 원칙이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생략 가능하겠지. 그대로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이제 3방식 6방법 시시고